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입니다. 차츰차츰 해결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중요하고 현금이 필요해질 때가 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어떤 현재 환경을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불안전성 시장에 그 원인 가운데는 이번에 뭐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4.2% 상당히 높은 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게 이번 그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아니냐, 지수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컵으로 설명드리면 그동안 이게 컵이 커져가지고 유동성이 계속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붓다 보니까 이게 물이 이거 넘치는 거 아니야? 이거 드디어 이거 넘쳐서 멈추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려면 일단은 9월달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나온 시그널들은 이상하다. 이거는 뭐 중고차 가격이 10%나 올랐어? 이거는 아예 아니지. 그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정되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는 생각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이번에 왜 CPI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중고차 가격이 10% 올라간 거를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신차가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신차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따지고 봤더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거를 연준이 어떻게 해소한다는 거죠. 이 밸류체인이 망가지면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물가의 급등 현상들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연준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컨트롤 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심은 주가를 흔들기에 충분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진정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진정돼야 되는 거, 거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물가가 너무나도 급등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요인들 때문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가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뭔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하나의 노이즈로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추세적인 밑에 단에서 추세적으로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부양책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진짜 완전히 일시적이기 아니고 구조적인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계속 시장에서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 구조적인 현상도 있고요. 이 노이즈도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4.1%라는 그 숫자에는 분명히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로 가라앉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느냐, 이게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 아마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위로가 되는데, 일단 우리 국내 증시 환경을 좀 보면은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참 거세긴 한데 이게 삼성전자에 참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뭐 연초서부터, 아니 작년 말서부터죠,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 슈퍼사이클이 왔다 해가지고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사실 구만전자 갔던 것도 1월 달에 그런 요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주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이제 8만 원대 깨졌으니까, 이러한 것들, 이게 어떤 분은 한국을 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이 반도체 산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대만도 반도체가 확 무너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려면 이렇게까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환경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는데, 사실은 그 출발점은 차량용 반도체였던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낸드와 디램을 미리 쌓아놨는데 얘 때문에 제품을 못 만들으니까 미리 쌓아놓은 재고가 디램과 낸드에 대해서 뭐 오더컷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확산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측면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앞단에 이제 수요는 이제 제품을 가져가야 되는 뭐 클라우드 서버 업체라든지 모바일 디램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일 텐데 이쪽에서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그쵸. 여기서 이게 밸류체인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GPU가 없어지면서 PC를 못 만드는 현상이 생기면서 디램 낸드 갖다 놓은 거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꼬임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또 결국은 그런 와중에 또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공급에 대한 우려는 생기는데 이 수요에 대한 우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돼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려가 증폭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우려가 증폭되는 구간이고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근원적인 우리의 질문은 그래서 그럼 반도체 안 필요해?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되고 서버 증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반도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공급 과잉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하락 사이클로 갑자기 또 전환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여기서 더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 보복적 소비잖아요. 그동안 억눌려졌던 수요에 대한 욕구가 확 터지는 거. 지금 네. 반도체 쪽도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밸류체인상 다른 부분도 지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것들은 갑자기 다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보복적 소비가 어디에 집중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내구재와 서비스를 나눴을 때 내구재가 한 30% 정도 되고 서비스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구재의 그 소비는 이미 과거의 추세를 넘어섰어요. 서비스는 이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7월 달부터는 미국에서는 경제가 재개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올라갈까요? 내구재가 올라갔던 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못 그러니까 회사를 못 가고 재택을 하면서 이 뭐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둘러봤던 거죠. TV가 왜 이렇게 조그맣지? 그러면서 TV를 바꾸고 가구는 또 이렇게 오래됐어. 그러면 가구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도 바꾸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이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꾼 겁니다. 근데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썼던 돈들보다는 밥을 먹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데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IT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아주 중요한 로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수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를 작년 TV 바꿨는데 올해도 바꿀 거야. TV 계속 좋아. 이렇게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 반도체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는 자동차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점부터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아까 주가의 그 궤적을 말씀드릴 때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을 때 올라가고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을 때 빠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악재가 반영되는 거는 언제 피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악재가 영원히 풀리지는 않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차량용 반도체는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바닥이 아닐까요? 그 우려의 바닥. 근데 그 얘기 우리 많이 최근에 듣고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인텔 사장이 나와서 2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다음 달부터는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래요. 라는 얘기가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차량용 반도체가 2년은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뭐 내년 언저리쯤에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츰 해결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5월 연초까지만 해도 차량용 반도체 5월이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노은창 센터장도 나와서 이야기하시는데 6월 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유는 왜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왜 이런 그 데이터 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밸류 체인이 망가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관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이제 공급망 관리 이런 게 지금 무너진 건데 이게 이제 공급망 관리가 평소에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너 일로 가져오고 이거 가져와서 이거 해서 이거 만들어. 그리고 수요에서도 항상 늘 일정하게 예상 가능하게 이만큼 필요해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물건을 못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이 가져왔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는 또 갑자기 또 빨리 달래요. 이런 현상들이 꼬이고 하면서 이 공급망을 관리하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쇼티지가 나오는 현상들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짜장면집 비유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짜장면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가져오고 양파를 가져오고 감자를 가져와서 여기서 짜장면을 만들죠. 그 짜장면 만드는 거는 이제 수요가 가능하면 이제 짜장면 가격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너무 비싸게 만들고 양파는 또 없어서 양파를 못 넣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짜장면의 퀄리티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 못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즉 우리가 흔히 PPI라고 하죠. 물건을 만들 때 쓰는 여러 가지 공급망 물가, 공급자 물가 이런 부분들은 다 오르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짜장면 집이 결국은 짜장면 가격을 올릴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8,000원 받던 짜장면을 9,000원으로 올리려면 주변 환경을 봐야죠. 그렇죠. 옆에서 올리는지도 봐야 되고 저 옆에 큰 짜장면 중국집이 올리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9,000원으로 올려도 짜장면을 흔쾌히 먹어줄 수도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굉장히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PI에서 CPI 그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어떤 기업은 못 올릴 거고요. 어떤 기업은 올릴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CPI를 올리면서 CPI가 막 날아가서 연준이 결국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올리겠지만 일부는 못 올리는 애들도 있어서 블렌디드로 섞어보면 그렇게까지 높진 않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준이 갑자기 발을 빼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연초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는 걸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증권사들의 11만 원 뭐 목표가 이거를 뭐 되게 기대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과연 밸류에이션이 맞는 거야?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2018년도가 반도체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의 그때 이익률이 연간 뭐 52조였나요? 뭐 50조가 넘었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가가 얼마였지? 6만 원도 안 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낮은데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말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10만 원대로 끌어올리는 거는 무리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닝에 기반한 밸류에이션도 있고 뭐 PBR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단순히 기업의 어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반도체 주가를 논하는 거는 좀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낮아졌다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버는 돈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PBR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업사이클인지 호황인지 소위 말하는 호황 구간에 있을 때는 몇 배에서 몇 배, 그리고 불황이었을 때는 몇 배에서 몇 배 했을 때 삼성전자가 뭐 1.5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높아지면 호황 구간, 그렇지 않으면 불황 구간이라고 봤을 때 지금이 그러면 불황으로 진입하는 초입이냐? 그렇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많다. 그래서 하락 사이클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바일에서의 수요가 둔화되고 PC에서의 수요가 둔화될 때 나타나서 디램이나 랜드를 싹 가져갈 수 있는 수요, 서버 업체들인 거죠.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보면은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좀 싸졌네 그러면 쓱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방 그 사이클이 궤적이 이게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주가를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는 그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뭐 10만 그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큰 고민은 그걸 거예요. 삼성전자를 계속 가져가느냐도 고민일 텐데 삼성전자 오래 쉴 것 같으니 이거 팔고 딴 거 살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실질적인 고민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진 않지. 어차피 지금 들어오신 삼성전자 살 때 들어오셨던, 제가 이제 PB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삼성전자 사주세요, 뭐 20억 사주세요, 30억 사주세요 들어왔었던 연초의 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냐면 이거 안 망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예금해 놓으니 이것보다 이게 낫지라고 하셔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꿈쩍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더 이 매매 이익을 벌어보겠다라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일부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오래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넣고 있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주식으로 일부는 조금씩 옮겨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더러 뜨리는데 도움이 되신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막 물어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매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안 좋은 그 가격에 사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아주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올라가기도 어렵고 빠지기도 어렵다, 이게 두 가지 다 얘기해서 이게 저 뭐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률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확률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까? 삼성전자가 올라요 빠져요 이런 얘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회비용을 내가 감수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다 팔아버리고 다 이걸 사버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요 정도는 요만큼 옮겨볼까? 이 정도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굉장히 좀 타당하고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금 보유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일부 현금을 만들어서 네.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변동성 장세를 좀 더 잘 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현금 보유가 중요한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린이들 가운데서 있는 거 빨리 다 풀로 사야지, 그걸 왜 아깝게 현금을 가지고 있냐,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면 다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항상 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모르는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마음의 위안을 준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나가보면은 이제 첫 번째 티샷을 굉장히 잘 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컨샷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잖아요. 세컨샷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의사결정이 다음번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운용이에요. 투자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도 나는 이게 만약에 틀리면 나는 큰일 나, 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맞으면 너무나도 돈 좋지만 틀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러면 아웃돼? 그럼 여러분 평생 투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더라도 그 부분이 확률이 높다라는데 베팅은 하시되, 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내가 혹시 틀렸을 때 세컨샷을 트러블샷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엉뚱한 오비가 나버리면 못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오랫동안 우리 한두 해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중요하고 현금이 필요해질 때가 옵니다. 네, 또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현금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 주식을 보유하는 거나 같은 비중의 중요성이 있다. 이건 이제 네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고 이제 많이 그냥 전부 주식으로 현물로 보유하다가 이제 그 좀 변동성이 있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도 투자할 돈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없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또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 달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해서 투자할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젊은 분들은 그게 현금이지만 좀 그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다음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현금이라는 의미도 또 달라진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사면 되잖아. 주가가 빠지면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다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하여튼 이런 현금 보유 이렇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월까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잘 버티시려면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